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와서 의사결정의 유형을 또 보겠습니다. 자, 또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 및 평가, 검토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수집한 자료 정보를 평가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두 가지 단계로 의사결정 단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수집 및 검토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하냐 하면은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갖다가 수집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갖다가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의사결정자들,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perceptive, 우리말로 하면 교훈적이라고 할까? 이런 되겠고, 두 번째는 receptive라고 하는 수용적인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의사결정 단계는 두 단계, 자료 수집 및 검토와 그 다음에 정보 평가 및 의사결정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인 자료 수집 및 검토 단계는에서 우리 의사결정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perceptive, 교훈적인 유형이고, 두 번째는 수용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평가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수집한 데이터를 좀 더 심도 있게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은 다시 또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유형은 체계적 또는 애널리틱 또는 시스테매틱한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유형은 직관적 또는 발견적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수집 및 검토 단계에서 교훈적 perceptive 유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한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간과한다는 겁니다. 자, 숲을 보는 것이지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개의 나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큰 그림 본다. 그래서 어때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단서를 찾는 것이 이러한 유형, perceptive, 교훈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는 의사결정의 행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어떤 기대치라든가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 문제가 부합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속하는 의사결정자들은 많은 양의 상세한 데이터보다는 어때요? 정제되고 요약되고 걸러지고 선택된 정보만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 혹시 정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 문제의 본질적인 큰 것만 보는 것이 세세한 것은 보지 않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한 사람 손다, 한 사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수용적 유형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자료 수집과 검토 단계에서 보여준 두 번째 의사결정자의 유형은 수용적 유형이다. 자, 이 사람은 어때요? 나는 숲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나무를 본다는 거죠. 아주 꼼꼼한 사람들 있죠. 꼼꼼한 사람들. 상세한 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은 보다 많은 정보, 보다 완전한 정보, 가장 최근의 정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 데이터, 원래 데이터를 좋아하지, 원 데이터를 좋아하지 요약되거나 변형된 데이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라 했죠? 수집한 정보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라 했죠. 자, 이 단계에서 우리 의사결정자들은 역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체계적인 유형이 있고, 두 번 분석적인 유형, 두 번째는 직관적인 그 의사결정 유형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분석적 또는 체계적 유형은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최상의 해결책을 항상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부류에 속하는 의사결정자들은 경영과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최적 모델 같은 것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그 예상되는 결과를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인 것, 계량적인 것으로 문제의 어떤 결과를, 해결책 결과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에 받은 사람들, 꼼꼼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중에 문제 해결 단계에 있어서 나는 뭔가 좀 항상 최저가를 찾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현실적이다. 늘 최저가를 찾으려고 한다. 오늘 3,000원을 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뭐에 가장 3,000원에 가장 가치에 가까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이상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유형의 의사결정자들 손 들어보세요. 예. 이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남학생보다는. 이 학생들이 좀 더 계산이 좀 밝은 모양이에요.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직관적 또는 발견적 형태의 의사결정자입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형태에 속하는 의사결정자들이 보이는 특징은 어때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뿐 특정의 문제 해결 방법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자, 내가 울산에서 서울 가려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만 가면 된다는 유형의 의사결정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과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트라이얼 앤드 에러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죠. 한번 해보고 내 경험에 비춰서 직관에 비춰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최적화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정한 어느 정도 기준에만 다다르면은 거기에 내가 어때요? 만족하고 수용한다는 겁니다. 꼭 내 돈 3,000원이 가장 많은 효용 가치를 줄 수 있는 점심을 먹지 않아도 일단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점심을 내가 한 끼 때울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이면은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자료 수집과 검토 단계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었고 또 자료를 평가하고 의사결정하는 단계에서 또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놓으면 어때요? 2x2 사사분면을 가진 그런 형태의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훈적 분석적 유형, 교훈적 직관적 유형, 세 번째는 수용적 분석적 유형, 네 번째는 수용적 직관적 유형. 네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 스타일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정주영 그 명회장님께서 하셨던 의사결정들을 보면은 제가 판단키로는 이게 1, 2, 3, 4번 분면 중에서 여기에 자, 교훈적이면서 직관적 또는 발견적 유형의 의사결정자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것에 대한 내가 논거를 이유를 대야 되겠죠. 그죠? 자, 예전에 정주영 명예자님께서 하셨던 그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조선소 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조선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돈도 없고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다 주고 일자리를 주고 어때요? 또 어떤 효과가 있죠?
건설이랑 집 짓는 거나 배 짓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그림을, 자, 집이든지 배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짓는다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죠. 큰 그림을 보는 의사결정 스타일. 상세한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세한 것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겠고. 또 어떻습니까? 그 자금을, 차관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문제 의사결정을 할 때에 롬바토 회장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밀하게 하나하나, 자, 해결책 1, 해결책, 설득책 1, 설득책 2, 3 쭉 나열해서 그걸 분석하고 비교하고 해서 그분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직관에서 나오는, 그죠? 판단에서 나오는, 통찰력에서 나오는 지표를 주머니에 꺼내서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보다,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우리 선조는 벌써 철갑선을 만들었다. 자, 커다란 유조선, 배라고 하는 것이 이 거북선을 좀 더, 자, 철판 몇 장 더 이으면은 이게 조그마한 거북선이 뭐 20만 톤, 30만 톤의 배가 된다 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당시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제약을 받아서 크게 우리가 조선업이 성장하지 못했지. 배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세계에서 철갑선 만드는 기술은 제일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직관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죠.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자, 그쪽에는 습도가 높다 보니까 골재에서 수분을 많이 함유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아스콘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데 어때요? 특별하게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골재가 수분을 몇 %를 함유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안 봤다는 겁니다. 자, 건조기에서 자갈을 말려서 쓰는 것보다 어차피 수분을 줄이기 위해 쓰는 것, 건조기를 말리나 철판에 위에 놓고 돌을 굽는 것이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문제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서산 방조제 공사 있죠. 마지막 270m를 유속이 워낙 빨라서 그거를 마지막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했습니까? 자, 유속이 몇 메다인데 이럴 때에 몇 킬로짜리에 돌을 던지면은 이 유속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돌이 있을 것이다.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거 간단한 건 뭐 있냐? 유속만 줄이면 되지 않느냐? 했었대요. 그 마지막 남은 270m 공간보다 더 긴 어떤 물체를 가져와서 딱 막으면은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분 알겠죠? 개울에 물을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딱 갖다 놓으면 물의 유속이 딱 줄고 물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가죠. 그죠? 시골에 자란 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거기에서 착안한 겁니다. 아, 우리 저기 스웨덴에서 사다 놓은 그 폐 유조선이 한 척 있는데 가만히 보면 길이가 300m가 넘는 것 같아요. 330m입니까? 그거 딱 하면 270m 남고 30m, 60m 남는데 그거 갖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딱 직관해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 예들을 볼 때,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의사 결정 유형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여기에 속하다 교훈적이고 직관적이었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한 설명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얘로 대답 안 하면 저건 뭐가 되겠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의사결정자의 목표 유형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의사결정자들은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데, optimize하고 satisfiers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까 말한 뭐가 되겠어요? 직관적인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라 했죠? 분석적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주창하는 의사결정자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의사결정자는 항상 최적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A라고 하는 것이 최적안이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모델 같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그 옵티마이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satisfying입니다. satisfier. 자,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아까 그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한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건데, 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 능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문제를, 자료를 처리할 능력이라든가 자료 수집 능력, 또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의사결정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최적을 찾기보다는 내가 설정한 목표 수준만 달성되면은, 자, 내가 이 과목에서 A를 맞는데, 자, 90점을 맞고 A를 맞든 99점을 맞고 A를 맞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왜? 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반면에 optimize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90점을 맞는데 그냥 90점이면 안 돼요. 제일 높은 9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99점짜리 A를 맞는다는 사람이 optimize입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것을 께서 하신 의사결정들을 보면 어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서산 방조제 물막이 공사. 문제 해결했죠, 그죠? 목표 달성했다는 겁니다. 자, 물막이, 자, 유속을 줄여서 마지막 뚝을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태국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자갈의 수분 함유를 줄이기 위해서 굳이 비싼 건조기를 사용해가지고 수분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철판에 놓고 우리 삼겹살 돌판 위에 놓고 구워 먹듯이, 그죠? 구우면 된다는 거죠. 자, 프라이팬에 놓고 삼겹살을 굽든, 돌판에 놓고 굽든, 양철 쪼아에 놓고 굽든, 고기만 구워서 우리가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satisfiers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교사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큰 의사결정들을 보면은 satisfies에 속하는 의사결정자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한 예가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엔군 묘지를 잔디가 아닌 보리로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5일 안에 파란 풀로 유엔군 묘지를 덮어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각국의 사절단들이 참배하는 데만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된다는 것. 5일 만에 문제를 해결했죠. 보리를 깔아서, 그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풀리고 봄이 되고 하면은 그 보리가 자라서 어떻게, 색깔이, 보리가 익으면 색깔이 어떻게 되죠? 노랗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5일이라고 하는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가장 최적의 안을 생각해낸 것이 보리라는 겁니다. 그 5일 지나서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그 공사라는 건 뭐예요? 5일 안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그 차후의 문제는 별개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optimize라기보다는 satisfies에 가까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놨는데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몰입형 분석가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은 차선의 해결책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또 의사결정자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자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험을 선호하느냐, 위험을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자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그 위험 수용형의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 하면은, 자, 불확실성이 낮고 기대 수익이 작은 대안보다는 불확실성은 높으나 기대 수익이 큰 대안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사는 거예요? 한 방에 빡 대박 터뜨리려고 로또, 주식 사는 사람도 있겠죠. 주식, 위험도가 높은 그런 주식에, 우량 기업보다는 어때요? 벤처 기업에다 투자하는 사람들, 로또를 사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위험 수용형에 속하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만 어때요? 잘 되었을 경우에는
그 return, the high risk, high return, high yield라 그러죠. 위험도가 높은 상품, 일일수록 잘 되었을 때는 그 반대급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위험을 회피하는 형태의 의사결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기대 수익이 크나 불확실성이 높은 대안보다는 기대 수익은 작지만 불확실성이 낮은 보다 확실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나는 가늘고 길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험 회피형에 속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정주영 그 명예회장님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기로는 위험 수용형에 더 가깝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했던 의사결정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행한 첫 번째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다른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사 금액이 크므로 수주하고 보자. 그래서 최저가로 응찰을 했고,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현장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때요? 위험도가 높은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죠. 해외에서 공사하는 경험도 전무하고, 또 어때요? 무조건 일단 공사 금액이 크다는 것만 보고 수주에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또 절박한 그런 상황도 있었겠죠. 외화 획득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또 어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위험도는 높지만은 성공을 하고 우리 현대라고 하는 기업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 향상이 되면은 다른 공사에도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는 거죠. 동남아 다른 공사. 그 당시에 한창 월남전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우리가 밀림, 태국과 베트남 어떻습니까? 유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태국에서 우리 공사를 잘했다면은 월남에서도 우리가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뭔가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보고 고위험도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 태국 파티닌 나라티왓 공사에서는 아까 골재 문제, 또 경험 부족이라는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적자를 보고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1970년 당시에 20세기 최대의 역사라고 하는 대공사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공사입니다. 여기 공사에 입찰에 참여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그 쾌거를 이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그런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사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1975년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 정부 예산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에 입찰했다는 겁니다. 그 규모만이 크다는 건 뭡니까? 어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맞닥뜨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철골 구조물을 울산에서 운반해 갔다는 겁니다. 자, 또 외항 정박시설 공사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지만은 이 공사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고 낼 수 있고 또 외화 획득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애국적인 발상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다 할 정도의 의사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거였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 12,000km 떨어진 울산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4만 톤 규모의 철구조물을 해상으로 바지선에서 실어서 운반할 정도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임으로 해서 이 공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알려지게 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때요? 조건 없이 공기를 44개월에서 8개월을 감히 줄여줬다는 거죠.
이것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위험한 발상이죠. 그걸 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자, 그러면 정보화 시대에 우리 정주의 명예회장님께서 생존에 계셔서 오늘날이 되겠죠. 의사결정을 하신다면은 과연 어떠한 형태의 의사결정자로 변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자료 수집 및 검토 단계에서는 어떤 여전히 큰 그림을 파악을 하셨겠죠. 대북 사업 같은 것들,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보다 완전하고 상세한 데이터를 보다 많이 검토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지 않았겠나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환경이 정주영 회장님께서 활약하셨던 그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빠르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예전에 한참 성행하던 잘 나가던 회사들이 많이 문 닫은 경우, 산업이 쇠퇴한 경우가 많죠. 뭐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인터넷 기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정보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잘 나가던 카메라 필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요즘 여러분 중에 일반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있습니까? 잘 없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많이 또 사연길을 걷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저 아이팟 있죠, 아이팟. 여러분이 애플의 그 아이튠 스토어 가서 99센트 플러스 텍스 내고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음악을 사죠, 노래를, 음원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죠?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니까 기존의 음악 판매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새로운 기술 환경을 잘 이용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 달인가 누적 판매 곡수가 100억 곡을 넘었다는 100억 곡. 달러로 한 사람이 쉽게 100억 달러 어치의 음악을 인터넷을 통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음원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서버에 저장해 놓으면 어때요?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거의 동시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한계 비용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음원을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한계 비용이라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까워, 0에.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런 기술이 변하고 경제적 환경, 자, FTA, 한미 FTA하고 각국하고 FTA 협상을 하죠. 그죠? 뭡니까? 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경쟁시대, 무한 경쟁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이런 큰 대형 공사가 발주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경쟁 상대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의 기업들이 저가를 공세를 할 것이고 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독일 같은 이런 기술이 앞선 나라는 나름대로 또 기술을 앞세워서 할 겁니다. 입찰에 참여하겠죠. 그죠? 또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던 것이 요즘은 사회적으로 용납 안 되는 것들이 많죠. 특히 요즘 최근에 뭡니까? 녹색 산업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죠. 그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 각 기업에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오늘날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신다면은 예전보다는 어때요? 보다 많은 양의 상세한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또 두 번째 단계, 정보평가나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자,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satisfies라 가지고 문제 해결만 되면 되는 걸로 생각했죠.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공해를 많이 배출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그런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의사결정들 아니면은 기업들은 철퇴를 맞게 되어 있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보다 꼼꼼하게 최적안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보다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보다 많은 대안들을 검토한 후에 한다면 어때요? 의사결정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보다 많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대의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과거에 교훈적이고 직관적이었던 의사결정 유형에서 보다 이렇게 좌상향적으로 하향 이동해서 보다 수용적이고 분석적인 의사결정자로서 변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정주영식 경영 스타일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정주영식 의사결정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미래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과 모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정주영식 경영 스타일이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인 미답의 세계,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어때요?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입니다. 자, 외항정박시설 공사에 전혀 경험이 없는데도 생소한 유형의 공사였지만 어때요? 역시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거기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또 문제 해결. 그 산업항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12,000km 떨어진 곳까지 어때요? 커다란 구조물을 19차에 19번에 걸쳐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해상 운송을 해서 공기를 아까 8개월 단축했다고 했습니까? 44개월에서 8개월 단축하면서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의사결정 스타일, 의사결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미래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과 모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뭔가 오늘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다 먼 장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의사결정들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태국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를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때요? 추후 여기서 성공한다면 기후가 비슷한 월남에서 공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손실을 실제로 적자를 봤다 했죠. 조금, 그죠? 적자를 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밀림 지역에서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습한 지역에서 공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는다면은 보다 많은 건설 수주 기회가 있는 월남 지역에서 우리가 크게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창의적 사고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어때요? 어떤 상자 안에 갇혀서 늘 하던 식으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늘 하던 식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전할지는 모르지만은 크게 우리가 발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자, 철골 구조물을 사우디 현장에서 용접을 통해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고
12,000km 떨어진 한국으로부터 해상 운송한다고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서산 방주제 공사를 보겠습니다. 물막이 공사,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유속을 떨어뜨리면은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사놓았던, 호철로 쓰기 위해 사놓았던 폐유조선을 가지고 270m 마지막 공간을, 거리를 막고 유속을 떨어뜨린 후에 돌들을 떨어뜨려서 그 물막이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세대들이, 또 우리 앞에 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보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폐기가 없다. 도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과거에 하셨던 의사결정들을 보고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보다 미래를 보고 멀리 보고 또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나중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에서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거두셨던 것처럼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